자, 이 문제를 보면 금속 원소 A하고 B하고 C를 여기다 놓고 실험을 한 거야. 그럼 우리는 금속판이 이렇게 세 개가 준비된 거고 염산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만 봐라? 수소이온만 보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실험 2는 이 실험이 끝난 후야. 그럼 실험 1을 통해서 너희들은 뭘 하느냐? A, B, C를 보니까 얘가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 얘는 기포를 되게 많이 발생했고 적게 발생했어. 그럼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누가 산화 잘 되냐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고 이런 걸 너희들이 서열을 쭉 세워놔야 돼. 아, 지금 A가 가장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걸. 자, 이제 2인데 이건 말 갖고 장난친 거야. 잘 봐. C이온 수용액이 들어있어. 얘가 들어있다고 지금. C가 들어있어. 그러면 A는 반응을 하겠고 C는 반응을 못하는 거야. C이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비커에 중요한 건 같은 질량의 금속환 AB를 넣었다. 자, 문제는 이거야. 얘는 반응을 했고 얘는 반응을 하지 않은 거다. 반응을 했다는 소리는 뭐냐? 이런 얘기야. A라는 금속과 C이온이 반응을 해서 A이온이 되고 C라는 금속이 석출되었다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금속판 AB를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끄집어낸다. 자, 무슨 말인가? 이 속에 C이온수는 일정하다는 거야. 반응을 안 했으니까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C이온수가 줄었다는 뜻이야. 왜? 반응을 해서 여기로 넘어갔을 거니까. 대신 이 안에는 누가 증가한 거지? A이온의 수가 증가했겠지. 자, 실질적으로 봐라. C이온이 둘 다 반응을 안 했고 AB도 금속판이 반응 안 했다면 꼬집어내면 얘들은 수평이야. C이온이 똑같이 있을 거니까. 그지? 그런데 이쪽은 반응을 했다고. C라는 금속이 석출이 되었고 A라는 이온은 어떻게 되었어? 석출됐는데 얘들아, 석출이 어디에 된 줄 알아? 이 금속판에 석출된 거야. C라는 금속이 여기 따다다닥 달라붙은 거라고. 도금처럼. 얘를 끄집어냈어.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얘기야. 그랬을 때 얘기.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잘 봐라. 금속 A에서 C는 모두 전하가 똑같대. 그러면 무슨 말일까? A이온 수가 들어온 만큼 C이온이 사라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이제 잘 주목해봐. A이온 수하고 이 속의 반응이 완벽하게 끝났어.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그럼 여기는 C이온이 모두 A이온으로 바뀌었어. 얘는 C이온만 있어. 누가 더 무거워? A이온이 들어있는 곳이 무겁지. 그럼 A이온이 무거워? C이온이 무거워? A가 무겁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내 말을 들어봐. 이 교실에 C라는 남자애들이 꽉 차 있어. C이온이. 또 다른 교실에도 C가 꽉 차 있어. 둘 다 10명씩 차 있어. 근데 하나는 A 금속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누구 금속이 들어왔어? B 금속이 들어왔는데 B 금속은 반응을 안 했어. 그래서 저쪽 교실은 그냥 C이온 10명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A가 반응을 해서 C이온 10명이 나가고 A이온 10명이 들어온 거지. 근데 교실의 질량을 재보니까 이쪽이 더 무거운 거야. A이온이 바뀐 게. 그럼 A라는 애가 원자량이 더 큰 거잖아. 여기가 이해 갔어? 무거운 거는 원자량이 큰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1대1이잖아. 원자량이라는 건 한 개 한 개의 상대적 질량비거든. 그래서 원자량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A가 C보다 크다. 다음, 금속 A를 C이온 수용액에 넣으면 A는 뭐 되지? 산화되었잖아. 이거 산화수용이잖아, 이거. 산화되었잖아. 산화되면 무슨 제? 환원제. 그래서 이거 또 맞아. 다음, 금속 C에 금속 B를 도선으로 연결하잖아. 누가 반응성이 크냐? C하고 B 중에. C가 반응성이 크지. 근데 B를 연결하잖아. 그럼 C가 빨리 부식돼.
같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C의 부식을 줄일 수 없어. 답은 기억 니은이야. 쌤. 음. 니은이 이해가 안 돼요. 잘 봐. A하고 C 얘 산화수 0이고 얘는 뭐야? 플러스잖아. 이거 산화된 거지. 산화되면 무슨 죄야? 환원죄. 산화되었으니까 환원죄죠. 환원되면 산화죄. 둘 중에 하나예요. 알았습니까? 다음 문제. 자, 2번 봅시다. 자, 그림은 금속 A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그럼 이 데이터를 보고 풀어보세요. 금속 A이온이 몇 개 들었어요, 처음에? 데이터 보니까. 4개. 잘했어요. 4개 들었어요. 여기 써 있잖아. 됐죠? 그런데 금속 B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보세요. 했죠? 그러면 B는 B이온이 되고 산화. A이온은 석출되었겠죠? 자, 이 안에 잘 보세요. A이온도 남아있고 B이온도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음이온은 써주지 않았죠, 수용액 속에. 둘 중에 음이온이 누가 더 많다? 동일하다예요. 음이온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A이온이 몇 개가 됐답니까, 여기? 요 데이터 보세요, 여기. 반응이 끝난 후에. 2개가 된 거, 4개가 2개가 된 거죠. 근데 B이온은 몇 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야. 둘이 합쳐서 이온이 몇 개예요? 3개. 몇 개 줄었어요? 4개에서. 하나 넣었더니 하나 줄었어요. 1가 2가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1가고 얘가 2가구나 라고 보면 전하는 플러스 4로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걸로 우리는 뭘 알았어요? 금속 B는 산화됐잖아요. 금속의 B는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로 얘는 뭐가 됐다? 산화가 되었고 A이온은 뭐가 되었어요? 환원되어서 A 금속이 된 거니까 금속 어디 있냐고요? 요 구석에 이렇게 A 2개 석출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자, 이제 누구를 넣었어요? C를 넣었는데 반응했니? 안 했어. 왜? C는 A도 B도 환원 못 시켜. 그럼 뭘까? C는 반응성이 제일 작은 거야. 그럼 봐. 반응성은 B가 A를 환원시켰으니까 이렇고 그 다음에가 C라는 결론이 내리는 거야. C는 아무런 반응도 못 시키는 거지. 반응성이 작아서. 자, B를 넣었을 때 A이온은 환원됐지. 산화제로 적용하죠. A이온은 환원됐잖아요. 그럼 무슨 제? 산화제입니다. 다음 A이온과 B이온의 산화수 B. 이 산화수 B가 아니라 이제 이온의 전압이죠. 몇 대 몇이에요? 1대 2라고. 산화수는 이온수니까 그지? 1대 2라고 불러야 돼요. 다음 C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A를 넣으면요. A 반응하죠. 반응성이 큰데 A가 C한테 전화 줄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나오면 이제 정규성형에 맞출 애들이 한 120명 정도는 되겠죠. 쉽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에요. A에서 C는 금속 원소고요. B와 C의 이온은 각각 전하가 이렇게 된다. 숨겨놨어요. Bn 플러스 Cn 플러스 숨겨놨어요. 여러분 미리 알고 가세요. 양전하는 세 종류밖에 없어요. 1, 2, 3.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일정량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모두 전하는 동일해요. 왜? 음이온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1가래요. 문제 잘 보세요. B라는 금속을 Xg을 넣어서 반응을 시켰는데 가의 결과를 잘 보세요. 양이온의 가지수가 몇 가지래죠? 한 가지요. 됐어요? 그러면 A이온과 B가 반응을 했다는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누구만 존재한다?
B이온만 존재합니다. 이해 갔어요? 금속 B가 A이온이랑 반응을 했는데 이온의 가지수가, 양이온 가지수가 한 가지래요. 그럼 A이온은 없겠죠? B가 모두 반응했다는 뜻이라고요, 지금. A 어디 있을까요? A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석출돼가지고 A는 금속으로. 이해 가요? A 이온이 있는 곳에 B라는 금속을 넣었는데 만약에 B가 A이온 모두를 환원 못 시켰으면 이온 종류 몇 종류일까요? 두 종류라니까요. B이온이 있죠, A이온이 있죠. 근데 한 종류라는 건 A이온을 모두 석출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만 존재한다? 그래, B만 존재한다. 몇 개? 이게 중요하다니까. 9개. B이온 9개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반응을 시킨 거냐, 반응을 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B가 A보다는 산화 잘 되는구나 라고 안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죠? 다음. C를 Yg 넣어서 반응을 했어요. 근데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면 여긴 C이온도 있지만 미처 반응이 다 안 한 B이온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뭘 알았어요? 아, C가 누구보다 B보다 반응성이 크구나. 이것도 안 거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CYg을 넣었더니 다가 되어서 이온수 몇 종류예요? 한 종류면 누구 이온이겠어요, 이거? C이온만 있겠죠, C이온만. B이온이 모두 속출된 거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잘 봐. 요만큼이 누구고 요만큼이 누구고 여전히 A가 있는 거고. 알았니? 여기에 이제 B가 요만큼 속출된 거야. B가 여기서 반응을 해서. 알았어? 여기 B이온이 여기 속출됐다고. 근데 여기 오면 더 많이 속출된 거지. B가 더 많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 C이온만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전하량은 양전하는 가나다가 모두 똑같다고 했잖아. 저 처음도 그렇고. 그지? 근데 가지수가 몇 대 몇이냐 지금? 3대 2지. 그럼 전하량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알았냐? 전하량은 2대 3이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B는 2값 플러스고 C는 3값 플러스여야 이거 곱하면 플러스 18이잖아. 이거 곱해도 플러스 18이잖아.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가. 알았어? 그러면 처음에 A 플러스는 몇 개 있었다? 이만큼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럼 생각해봐. 잘 봐. 여기 A 금속 몇 개 석출됐다? 18개 석출된 거야. 이해 갔냐? 그 다음 봐라. 중요한 건 이거다. 7개라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봐라. C 3가 플러스도 있고 이 안에는 B 2가도 있는데 얘를 이렇게 놔. X개, Y개 이렇게 놔봐. 알았어? 그러면 X 더하기 Y는 몇 개고? 7개고. 그 다음 얘는 전하량이 몇 X야? 3X고 얘는 전하량이 2Y란 말이야. 합쳐서 얼마 돼? 무조건 플러스 18 되어줘. 다 18이니까 플러스.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연립으로 풀어보시라고. 2X 플러스 2Y는 14니까 결국 3X 플러스 2Y는 18이란 말이야. 밑에서 위로 빼봐. X는 몇 개? 4개. 이게 4개니까 얘는 3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3개. 다시 말해서 여러분, CYg은 C3값 플러스 몇 개에 해당된다? 3개에 해당되는 값인 거예요. 저게. 3개가 들어온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6N이면 C3가가 6개 있다는 얘기인데 Yg을 넣었으면 이거 C이온 3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3개 있는데 3개 다 반응했으면 이거 몇 개여야 돼요? 여기 3개가 들어왔으니까 6개가 쏘리 미안해요. C이온은 여기 4개군요. C이온 4개에 해당되겠죠. 4개. C이온은 4개니까 X가. 그럼 Yg이 모두 반응했으면 C이온 4개가 들어와서 이거 8개가 돼야 된다고. 근데 6개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Yg이 전부 반응한 게 아니라 얼마만 반응했다 여기서?
2분의 1 Yg만 반응한 거야, 지금.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에 반응 안 하고 남은 누가 있다? C 2분의 1 Yg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봐봐요. C이온 삼가는 A이온보다 환원되기 쉽다. 여러분, 반응성이 누가 제일 컸어? 반응성이. C가 제일 컸잖아.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라면 이게 산화 잘 되는 거잖아. 산화 잘 된다잖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환원이 되기 쉬운 건 A이온일 거 아니야. 얘가 더 환원되기 쉽죠. 틀렸어, 이거는. 산화된다는 건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가 잘못했어요. 좋아요. 이따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겠어. 아니. 나에서 B이온수는 3이고 C이온수는 4니까 이건 맞았죠. 그 다음에 다해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C의 질량은 2분의 1 Yg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자, 질문하세요. 그냥 아예 모르겠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여기서 이 설명을 들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기본 실마리를 문제였어요. 잃었어요. 네. 이 문제부터가 아니에요. 응? 어디선가부터 실마리를 이거- 잃었는데 네. 너무 확실하게 잃어버린 나머지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개념이 개념부터가 흔들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머릿속에 있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봐요. 근데 지금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몰라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얘가 누구예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나도 몰라요. 그냥 A 이온인 거예요. 근데 니들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사실 별로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A가 플러스 이온이라고요. 그건 알잖아.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랑 양이온이죠. 근데 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 우리 여태까지 금속하고 금속 양이온만 반응 배웠다고요.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건 그건. 어떻게 알아요? 여기 반응시킨대잖아요. 반응이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전. 그러니까 이걸 봐야죠. 아, 숫자가 변했잖아요. 반응을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좀 믿어요. 살인사건 문제를 내는데 살인사건 안 나는 걸 내겠어요? 그럴 수도. 아니,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어떻게 스토리를 끌고 가요? 앞에서부터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아니 가짜로. 그럼 이 문제를 안 내지. 아니 낸 거야 어떻게? 야, 통상 개념이죠. 교통사고가 나야 피해자가 나오고 합의금이 어떻다 이러는데, 아, 교통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문제를 왜 냅니까? 타당성이 있어야죠. 지금 타당성조차도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여기 문제를 이렇게 낸 건, 이거는 인문, 자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사고의 문제지. 지금 이온이 있는데 금속을 넣었잖아. 그럼 니들은 지금 금속을 넣어서 반응을 했다 안 했다를 수도 없이 배웠잖아, 지금. 얘 산화수 얼마라고 배웠어? 아니요. 그래. 0이 금속이잖아. 금속은 무슨 산화수만 가질 수 있다고 했어, 내가. 양의 산화수만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 금속이 의미를 어떻게 가져? 전자를 받지도 못하는데. 이온수가 산화수라고. 그럼 금속은 양이온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금속이 딱 뜨잖아. 그럼 얘가 이온이 되면 산화된 거라고, 무조건. 근데 지금 보니까 A이온이 있는 곳에 B라는 금속을 넣었어. 만약에 잘 들어. 함정을 준다면 B라는 금속이 A이온이랑 반응했는데 A이온이 모두 반응 안 한 거지. 그럼 이온이 몇 종류가 될까? B이온도 있고 A이온도 있어서 두 종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얘기는 B라는 금속 Xg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B를 g을 집어 넣는데 여기서 힌트를 싹둑 잘라줬잖아. 양이온의 가지수 이 수용액에 양이온이 누구밖에 없다? B이온밖에 없다는 정보를 준 거라고 지금 이게. A이온 어디 갔냐고. 석출됐죠. 근데 A도 양이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보면 저 첫 번째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 A이온이 있는 곳에 B라는 금속을 넣었더니
A가 석출되고 B 이온이 생겼다. 그럼 잘 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구 보지 말라 그랬어? 니은. 그럼 기억은 산화됐어, 환원됐어, 이거? 환원됐잖아. 플러스 1에서 0으로 아, 전자를. 전자를 얻었잖아. 그럼 얘는 산화된 거 아니야. 이거 비금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이온이라니까. 플러스 몇 가지인지 몰라도 산화되었잖아. 그러면 이 속에는 누구만 있는 거야? 이 한 가지가 비이온인 거야. 비이온. 그것도 저기 써 있잖아. Bm 플러스. 몰라. 양이온이긴 한데 몇 가 플러스인지 모른다고. 그게 몇 가냐고. 지금 9개 있다는 거야. 이 안에 Bm 플러스가. 근데 거기다가 다시 C를 넣은 거야. 그럼 여기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Bm 플러스가 있는 곳에 C라는 금속을 넣어서 B를 석출시킨 거야. 그리고 얘가 N 플러스가 된 거지. 문제는 Bm 플러스를 모두 석출 못 시킨 거야. 그래서 이온이 두 종류인 거야. 이 두 종류는 누구나 그러고 Bm 플러스 남은 애하고 들어간 Cm 플러스 이렇게 두 종류인 거야, 이게. 지금은 음이온들은 그 수용액에 그냥 구경거리 덜러리를 있고 양이온들끼리는 지들끼리 치고받고 반응을 한 거라고. 주고받은 전자수와 동일하게. 그러면 이온이 몇 종류가 있든 그 안에 양전화 전체 전화량은 동일하다는 게 힌트야. 무조건. 내가 니들한테 얘기했잖아. 1,000원짜리 50장씩 줬잖아. 5만원. 니네가 만원짜리 바꿔주든 5,000원짜리 바꿔주든 니네 지갑은 그냥 5만원이라니까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Bm 플러스가 9개 있는데 그러면 전체 전화가 얼마일까? 9m이지. 9m 플러스 9m. 이 전화량과 여기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전화량 합은 동일하다니까. 자, 근데 봐라. 여기서 C를 마저 넣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C 금속이 얘를 마저 환원시킨 거라고. 알았냐? 마저 환원시켜서 한 종류래잖아. 얘 누구냐고. 얘만 있는 거지. 얘만. Cm 플러스만. B는 다 석출시켰으니까. 그럼 여기는 총 전화가 이게 되는 거지. 6m. 이 둘이 같다니까. 둘이 같아요. 전화량이. 같으면 Mn이 얼마냐고. 2가 3까지 얘들이. 그래야 18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얘를 봐라. 얘를 스몰 b, 얘를 스몰 c로 놔. 개수를. b개, c개로 놓으면 b 더하기 c는 7개가 돼야 되고 여기. 그 다음에 얘 전화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지? 여튼 이 전화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전화를 찾았잖아. 얘는 2값 플러스고 얘는 3값 플러스 찾았잖아. 그럼 이거 곱하기 이것이 2b일 거고 이거 곱하기 이것이 3c니까 그게 합쳐서 18이 되면 된다. 이 식이 나온 거야. 그냥. 알았어? 저걸 풀어낸 거지. 그래서 풀어냈더니 B가 3이고 C가 4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그럼 C 이온이 4개라는 말은 C 저기에 써 있잖아. Y g이 C 이온 4개인 건데 다시 Y g 더 넣었대잖아. 여기 넘어가면서 Y g을 더 넣었대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B 이온이 3개고 C 이온이 얘가 3개고 얘가 4개라면 4개가 또 들어왔으면 얘 8개가 돼야지. 그런데 6개가 됐다는 건 Y g 중에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내려와 앉아 있다는 얘기야. 왜? 더 이상 반응할 B 이온이 없으니까. 그거라고 지금 얘기가. 알았어? 집에서 마음 병갈하게 잡고 한번 봐봐. 무슨 얘기인가? 구멍이 없고 길이 없는 길은 없는 거야. 다 뚫려 있어. 근데 너네가 뭐를 모르냐면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 수용액 속의 양전하의 변화를 모르는 거야. 너네가. 양전하는 안 변한다니까. 왜? 수용액 속은 무조건 음전하도 같이 있어야 돼. 양전하와 음전하 전체 전하량이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대신 입자수는 달라도 된다고. 알겠어요? 원리는 그거 하나야. 계속. 자, 즐거운
4년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2학기 선택할 때 해주고 3년기를 아니에요? 2학기 기말고사래요. 3년기가요? 응. 그래서 나가는. 네, 나갑니다. 기말고사 해봐요. 작년에도. 니네 4년 내내 그랬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간다고. 예. 근데 시험은 기말에 본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파트 하나씩 끼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어려운 건 4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지구과학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252쪽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들. 아, 지구과학은 뭐 배우고 있어요? 학습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 또 하나 풀게요. 규산형 동물 다 땄고 예, 생물 다양성, 지질시대, 맞아요. 지질시 나갈 거예요. 환경 생물 다양성 하고 진화까지 하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하고 자, 페이지 252쪽 피세요. 거기까지 하고 끝나네요. 생물 다양성 수준.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배워요. 여기 생물 다양성과 유지 파트거든요, 여기가요. 자, 생물 다양성과 유지 쪽에서는요, 지구가 생명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데서 종이 변화가 있었고, 그 시대를 지나서 대표적 화석이 무엇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지각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멸종의 시기는 5번이 왔는데, 어떤 경우에 멸종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다양성이 무엇이고, 그걸 보존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배우는 곳이지만, 시험에 출제될 곳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파트 여기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질시대를 알아야 되고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환경, 그 다음에 식물의 특징들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제목 자체가 환경과 생물이에요. 환경과 생물.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가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건 화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석과 지질 시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화석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그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거나 사체가 직접 그 안에 남아 있거나, 그 다음 개들이 뭐 발자국을 남겼거나 호박에 갇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것들이 다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어떤 건 돌멩이로 굳어진 것도 있어요. 나무가. 그럼 규화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존재할 수 있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뼈가 됐든 껍질이 됐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캄브리아 시절에 저 바닷속에 있던 아주 미천한 생명체들은 화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이 성캄브리아 시절의 그 환경은 알기가 어렵고, 그 이후 육상으로 생명들이 진출한 그 이후의 과정을 사람들은 추론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화석의 생성 과정 보이죠? 너희들이 화석의 생성 과정이 시험에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것들이 생기려면 일단 생명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나무든 아니면 동물이든 간에 생명체가 있어야 되고, 걔가 오랜 시간 공기에 노출되면 또 안 돼요. 순간적으로 묻혔거나 갇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부식된 것이 아니라 건조되어 미라가 되거나, 알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서 땅속에 묻히거나 깊은 곳에, 알겠지? 보통 2m 이상은 들어가야 파리나 이런 것들이 썩지 않는데요. 파리에 의해서 2, 3m 이상 파고 들어가야. 그래서 혹시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뭐 순장을 하실 때 보면 포크레인을 굉장히 깊게 파요, 땅을. 얇게 파면 들짐승이 와서 다 파먹어요. 냄새가 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깊게 파.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온, 고압을 받거나 이래서 다른 생명체들이 접근을 안 해가지고 순수하게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가 화석이다. 알았어?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화석의 종류야. 화석의 종류를 봐봐. 화석의 종류는 커다랗게 시상화석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석이라는 화석이 있어요. 자, 시상화석은 가장 대표가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석이 태어나면, 이 화석이 발견되면 환경을 알려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의 의미예요? 지금도 이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개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조개가 나오면 아, 이때 옛날에 바다였구나. 고사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자, 양지에서 살아요? 음지에서 살아요? 고사리가? 아, 모르는군요. 고사리 캐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고사리는 산속 깊은 곳에 어두운 습지에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사리가 발견됐다는 건 일단 따뜻하고 기후가, 그 다음에 습한 곳. 물론 고생대에는 고사리가 엄청나게 번성을 해가지고 키가 2, 3m 되었대요. 두께도 10cm에서 30cm 이상 됐고요. 무슨 나무처럼 컸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그 잠자리도 1m가 넘었으니까요. 산소량이 많아서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고사리는 어두운 습지에 습한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고사리가 발견됐다면 그러한 기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전갈이 발견됐어요. 환경이 어딜까요? 맞아요. 사막 기후에 사막. 모래가 많다. 아, 이 전갈이 발견됐으면 이런 거다. 그럼 산호는, 여러분, 산호는 저기 한랭한 곳에 많아요? 따뜻한 곳에 많아요? 산호. 그래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게 산호가 번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상화석은 대부분 그러한 특징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산호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기후를 추론하는 거죠. 옛날에 산호가 살았어? 그럼 지금 환경과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시상화석은요,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 아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오거든. 고사리, 산호, 뭐 조개, 그 다음에 전갈 이런 게 나오는데 얘들은요, 어느 특정 환경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어요. 그 다음 분포 면적은요, 특정 지역이니까 좁습니다. 얘들은 얕은 바다면 얕은 바다, 사막이면 사막, 딱 좁아요. 알겠어요? 근데 표준화석은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만 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지층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 뭐 BC 하고는 뭐 저기 한 5억 7천만 년 정도의 어떤 토양층 탄소 성분 나왔는데 거기서 이 화석이 자꾸 발견되네. 아, 이 화석이 발견되면 그 시대일 것이다 라는 동물군 천위 법칙이라고 해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알아내죠. 그래서 얘는 생존 기간이 짧아요. 생존 기간이 짧은데 그 시대에 널리 분포해서 살았던 거죠. 얘가 넓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자, 이게 뭐 생존 기간, 이게 생존 기간. 이게 면적, 분포 면적 본다면 기간은 길고 면적은 좁은 여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상화석이 돼요. 기간은 짧게 살았는데 면적은 넓게 산 애들, 이게 표준화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표준화석은 여러분들 나중에 외워야 된다니? 알겠지? 외우는 방법이야, 쌤이 알려줄게. 자, 그러면 그 밑에 시상화석에 얘가 있고 표준화석에 얘가 있는데 뭐 이 정도를 한번 해볼까? 이 정도만 해봐. 고3들이 많이 피지? 고생대 뭐야? 삼엽충, 갑주어, 필석, 요게 표준화석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화민국하고 교류가 있기 전에 중국은 중공이었어. 뭐를 줄임말일까? 중국 공산당을 줄임말이야. 그 옛날 6.25 때 그 참여했던 군인들도 현재도 기록엔 중공군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중국 공산당 군인들 해가지고 중공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하죠. 걔들은 지금도 변화가 시급해요.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시조새, 요 정도 고생대하고 중생대 표준화석을 외우면 뭐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겁니다. 다음에 스님이 기에 따른 정확한 표준화석을 써줄게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준화석을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인데, 이건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에 의해서도 화석을 살펴봅니다만, 여러분 삼엽충이란 죄는 머리, 몸, 다리 끝이에요. 삼엽. 알겠어요? 그 바닷속에 살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생대에는 바닷속에 어종들이 풍부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육상으로의 진출이 조금씩 올라왔겠죠. 그지? 그래서 삼엽충이나 갑주어나 필성은 바닷속의 생물들이에요. 바닷속의 생물들. 얕은 바다, 깊은 바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데 고생대 지층은 거의 바닷속의 환경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3쪽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층이 생성된 시대도 알려주죠. 왜요? 표준화석이 발견되면 공룡이 있다, 중생대 지층이다. 갑주어의 화석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솔직히 암모나이트 화석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 우리나라에서. 태백산맥 같은 데도. 그러면 얘가 언제 쪽이에요? 중생대 지층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화석들을 쭉 연대별로 이렇게 놓다 보니까 중생대 지층 마지막 백악기쯤에 시조새가 나오는 거야. 시조새는 날개 같은 게 있네? 그럼 이거는 조류의 진화의 중간 과정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자, 동아프리카 지역에 메사로사우루스라는 어떤 공룡의 화석이 있는데 인도 서부 쪽에도 똑같은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그럼 얘들 둘은 원래 어땠다는 거야?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거잖아. 이 연속성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 그 다음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지금은 육지였다든가. 알았어? 그때는 육지였는데 지금은 바다라든가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서식 환경 자체를 추론해가지고 알 수 있어. 옛날 공자도 있잖아. 태산에 올라갔다가 조개를 화석을 본 거야. 진짜 써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 여긴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이런 게 이제 시상화색이겠죠. 그 사람이 얘기한 건. 그쵸? 그런 것들. 그래서 밑에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이라고 보이죠. 화석을 이용한, 여러분 A층에 보니까 산호가 보여요. 왼쪽에 산호, 얕은 바다. 이건 시상화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삼엽충이 보여요.
그럼 이건 뭐죠? 아, 바닷속, 고생대. 그 다음 두 번째 B층을 보니까 공룡화석이 나와요. 중생대. 마지막 C층에 보니까 고사리가 있네요. 그럼 뭐죠? 환경은 알 수 있겠죠. 대신 이 A, B, C가 역전되지 않았다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 산호락에도 고생대층에 있는 산호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산호락에도 고생대 산호고, 그 다음 맨 꼭대기에 있는 고사리도 적어도 중생대 이후의 고사리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밑에 있는 지층이 제일 오래됐다는 거죠.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는 아, 이때는 바다 환경, 이때는 육지 환경, 뭐 고사리가 물속에서는 자라지 않잖아요. 육지 환경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53쪽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53쪽부터 있잖아. 255쪽 그리고 256쪽까지 가려면 각 시대별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 없이 외웠다가는 다 따로따로 외워야 돼. 그래서 그 흐름을 지금부터 구분해 줄게.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구가 태어난 지 46억 년 정도 됐거든. 그럼 태양과 똑같이 탄생했다고 했을 때 한 100억 년이 수명이라면 반은 산 거야, 지금 거의. 근데 지구의 그 45억 년, 6억 년 전부터 지질시대를 인간들이 구분을 한다? 자, 그 지질시대의 구분이 뭔가 봐봐. 자, 얘들의 구분은 대규모 지각 변동이 가장 첫 번째야.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자,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봐라. 생물계에 급변을 기준으로 한 말이야. 어느 지층을 조사하다 보니까 화석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어느 지층까지는 너무 안 나와. 그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계속 거슬러 보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지질시대를 잡고 그 다음 시대 쪽을 하나의 또 지질시대 잡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구분의 시대의 첫 변이 고생대야. 고생대. 그러니까 고생대 이후부터는 단단한 뼈나 어떤 그런 것들, 동물화석이나 어류화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안 나와. 아니면 아주 단순한 모양체들이 뭉쳐있는 것. 알겠어? 뭉쳐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살아있다는 스톨레마이오트라는 게 있거든. 그 호주에. 그 돌멩이가 작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 성카암브리아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으로 예측만 할 뿐이야. 그래서 실제로 생물계의 급변, 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을 거다. 대규모 지각 변동, 화산의 폭발이라든지, 알겠어? 아니면 기후 변동, 빙하기의 도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분의 경계가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근데 실제 구분은 뭘 알아야 구분하지. 이들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지? 또 구분을 한번 해보자. 약 5억 7천, 거기는 이제 뭐 5억 4천만 년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절단을 6억, 3억, 1억 이렇게 해놓으면 돼. 6억, 3억, 1억. 지금부터 1억만 년 전. 6억만 년 전. 6억 년 전, 1억 년 전, 뭐 5억 년 전 이런 식으로 자르라고. 그러면 거기서 3천만 빼면 되거든. 5억 7천, 2억 7천, 그 다음에 6천 이 정도로. 알았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끊을게. 6억 끊어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대세기 이렇게 구분을 해. 알았어? 근데 6억은 고생대라고 보는데 이때부터 출발이. 고생대, 이 대야. 그 다음에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 이게 중생대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 그러다가 1억 정도를 신생대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리고 6억 이전은 뭐라 부르냐? 성캄브리아대라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하고 이런 구체적 기를 나누거든. 기. 근데 성캄브리아대는 기 같은 걸 못 나누고 그냥
성캄브리아대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여기는 뭐 인간들이 추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 6억 이전은.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에 기가 나타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캄브리아기라고 그래요. 여기를. 오르도비스키, 실루리아기, 데본기라고 한다. 석탄기라고 하고 페름기라고 그래. 이렇게 기를 나눠. 그래서 캄브리아기 이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캄브리아대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알겠지? 그 다음에 요 중생대는 요렇게 나누면 트라이 아이스기. 여기부터 많이 들어봤던 이름일 거야. 그 다음에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그리고 이쪽은 3기, 4기. 이런 식으로 나눈다. 자, 여기에 화석들을 보면 이쪽부터 표준화석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석으로 한번 볼게. 자, 요렇게 본다면 여기부터 쭉 끝까지 나온 게 이제 삼엽충이야, 삼엽충.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타나서 캄브리아기 때 초기부터 나타나서 석탄기, 페름기까지 쭉 살았던 게 삼엽충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필석, 오르도비스키 쪽에 필석. 그 다음에 갑주어, 데본기. 그 다음에 푸줄리나.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고생대의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너네들이 아까 고3은 담배가시, 필석,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저 일부야. 알겠죠? 그 다음에 중생대는 요 트라이아이식의 암모나이트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가 공룡. 그 다음에 백악기 때 시조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메모드. 이렇게. 아, 여기는 메모드는 4기 정도 나오겠다. 이거 화폐석, 화폐석. 화폐석이 나오고 여기가 메모드가 나오고. 요런 식으로 표준화석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식물이 출현하게 되거든, 식물이. 물론 여기에서 바닷속에서 육지로 진출하는 것은 구체적인 건 니들한테 시험이 안 나오거든. 동물은 이제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 포유로 넘어가죠. 식물은 선태식물에서, 양치식물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야? 양치식물인 거야. 고생대가. 그리고 여기가 피자식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너희들은 거시식물이라고 알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속시식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런 걸 공부를 하잖아. 그런데 통칭하는 말들이 있어. 지구과학은 항상 보면. 삼엽충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을 이렇게도 불러. 완종류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삼엽충을 보면 팔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 우리 여기 차는 걸 뭐라 불러? 전자팔. 완장이. 이야, 전자팔 발목에 차야지. 여기면 다 보이잖아. 완장이라고 하죠, 완장. 그지? 완장을 여기다 차잖아. 완종류는 팔이 길게 나와 있는 애들이 완종류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 푸줄리나 같은 거 이제, 요런 게 이제 방추충이란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방추충이야. 알겠어? 방추형 벌레다. 이런 얘기지. 암모나이트 같은 애들은, 두 종류라고 하거든, 얘를. 두 종류가 뭐냐면 요즘에도 암모나이트하고 비슷한 애가 있어. 걔가 이제 앵무새 조개라는 애가 있거든. 요렇게 생겼어. 여기 눈이 있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머리에서 바로 다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오징어. 이거 오징어를 만화책에서 잘못 그려갖고 니들이 헷갈리는데, 오징어 이렇게 그리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게 여기가 머리인 줄 알아? 아니지. 이거 전체가 다 머리야, 이게. 전체가 다. 머리에서, 여기 눈 여기 있잖아, 안쪽에. 이건요? 요 안쪽에 있어요, 오징어가. 안쪽에.
그리고 그냥 바로 쭉 다리가, 이 더듬이거든, 양쪽 끝에가. 머리에서 다리가 그대로 나왔다, 두 종류. 그리고 두 종류 대표인 것도 누구 있냐? 문어도 있잖아, 문어. 그지? 문어. 그렇지. 그런 애들이 다 두 종류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알겠죠? 그리고, 화폐석 같은 애들은 요렇게 부르거든. 유공충이라고. 보통 석유가 나오는 그 기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화석이야. 기본적으로 석유는 성캄브리아 때 살았던 종속 영양생물들 있지. 그런 것들이 퇴적돼서 생긴 석유층이고, 석탄층은 여기 보이지? 요때 퇴적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양치류들이 막 쌓여있는 것들이 석탄. 알았어? 고생대 때. 그 다음에 양치식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사리류들 이런 것들이 양치식물이고, 거시는 어떤 것들이냐? 뭐 소철이나 소나무나 소철, 키 작고 뾰족뾰족한 푸른 나무 있잖아. 그 다음에 저희 잣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거치식물에 해당돼. 그 다음 속시식물은 유실수들 있지. 니들이 먹는 과일. 혹은 포플러. 파파야? 아니, 포플러. 뭐라고 그러지? 유명한. 니네 그 동요 없죠? 포플러 이파리는 작은 손바닥, 이거 없죠, 동요.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거 뭐라고 하지? 가로수에 많잖아. 넣을 게 넣어주고 이거 떨어지는 거. 아, 그 이름 뭐지? 아씨. 카카시아. 아니. 느티나무? 에이. 느릅나무. 바오나무. 그 코알라가 먹는 포플러 나무. 포플러가 맞네. 포플러 나무. 이 포플러가 얘가 뭐냐면 요즘에 가로수가 메타세카이어로 많이 바뀌었어. 직진을 쭉 뻗은 나무도 있잖아. 삼나무하고는 다른 거야, 아니? 포플러 나무는 막 이파리가 이만씩 하는 나무 있잖아요. 이만, 가을이 되면 이런 거 막 툭툭 떨어지잖아. 아, 그게 포플러 나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무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야. 그리고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 이거 여기 있는 것들 막 다음에 파충류가 판을 치잖아. 그럼 꼭 고생대 말기 때 파충류가 등장해. 그 다음 실제적으로 여기가 포유류가 판을 치잖아. 그럼 꼭 뭐 중생대 말기 때 포유류가 등장해. 보면. 그것들이 진화를 통해서. 그러면 니네가 기본적으로 내가 대규모 지각 변동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구가 멸망한 날은 확실하죠, 여기가. 그지? 이 둘은 멸망이 확실하거든? 시대를 구분하는데 여기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빙하기가 들어와요, 여기서. 빙하기. 생물 종이 급변해서 다 사라지는 걸로.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한 80%가 사라진 게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미스테리야, 여기가. 기후가 굉장히 온화했거든, 중생대가. 굉장히 온화했는데 이때쯤에 지구의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수백 년 동안 지구의 어떤 지상에 있는 생물종이 다 급격히 사라져. 공룡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지금은 운석 충돌설이 유력하다고 얘기해.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빵 떨어졌는데 그 수백 톤의 흙이 올라간 거, 하늘로. 그래서 걔들이 햇빛을 가리네. 그걸 양산효과라고 그래, 양산. 우리가 쓰고 다니는. 햇빛이 차단되니까 강제 빙하기가 온 거야. 예. 네. 물 마시고 와야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뒤에 여러분 삼기사기 보이죠? 이게 빙하기와 간빙기예요. 근데 이 사기는 죽을 사자를 써보세요. 네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질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자, 저기로 와보세요. 페이지 253쪽에. 여러분, 지질시대 중에 거의 80%를 차지한 애가 누구예요? 90%죠, 거의. 성캄브리아대예요. 그 다음에 고생대고요. 중생대고 신생대인데 만약에 인간이 태어난 시대가 언제일까요? 400만 년 전. 400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걸 역사시대라고 하거든. 인류가 나타난 시기가. 그럼 인류가 등장한 400만 년은
46억 년을 토대로 해서 과연 시간 12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 15초예요, 15초. 인간이 태어난 게. 알겠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살아있는 건 얼마? 근데 그 15초 산 인간이 공룡이 수억 년 동안 자연을 파괴한 것보다 더 빨리 파괴해놨대요. 자, 밑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253쪽. 왜 성캄브리아대에 정보는 많지 않느냐? 바로 화석이 거의 없다. 딱딱한 성분이 없어서 화석이 거의 없고, 그 다음 너무나 지각 변동이 심해서 온전히 보존된 게 없다는 얘기야. 그때는 너무 심해서. 알겠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를 토대로 우리는 세 개의 시대를 구분했어. 고중, 신으로. 그지? 그러니까 고생대가, 가만히 봐봐. 고생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시대야, 그때가. 왜? 생물들이 육지로의 진출이 막 시작되고 있던 시대잖아, 그때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는 여러분들이 성캄브리아에서 제일 길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부정합을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부정합을 뭐 설명을 해 주걸랑 이런 거 한번 봐봐. 정합이라는 게 이런 게 정합이거든. 이 지층이 이렇게 쌓인 거지, 이렇게. 이 지층 누중의 법칙에서 얘들이 이렇게 쌓이면 A 지층이 봐봐. 가장 오래된 지층 아니겠냐? 근데 얘 양쪽에서 뭐를 받냐면 횡압력을 받는 거야. 여러분 친구 볼 때 옆으로 꾹 누르면 입술이 어떻게 돼요? 휘어지죠. 나오기 뿐더러 휘어지잖아요. 그런 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습곡이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틀리죠, 이렇게. 틀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습곡이야. 근데 이게 이제 A 지층이고 B, C란 말이야. 얘가 쑥 지표 밖으로 올라오는 거야. 이게 습곡산맥이거든. 근데 바람과 물에 의해서 침식을 당하면 얘가 그렇게 쓸려, 이렇게. 쓸려버려. 쓸려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새로운 층이 쌓여. 그러면 이건 D층인데 D하고 A에는 엄청난 시간적 단절이 들어오지. 이런 걸 부정합이라고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부정합은 층이 달라져. 근데 이 부정합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부정합이 있을 때 이렇게 돌멩이가 쌓이거든. 무거운 이 퇴적이 시작되니까 이걸 기저여과층이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정합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기저여감층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것도 부정합이야. 올라갔다가 습곡으로 잘린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는데 융기에 있는데 그냥 슉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기저여감층이 생기면 이것도 시간적 단절이라고 보는 거야. 알았지? 이런 고급 문제는 니네 안 나올 거지만 부정합은 그러니까 시간적 단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밑에 층과 위에 층의 시간이 한참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명심하고. 자, 이제 넘겨보자. 우리 이제 여기서 쭉 읽어보기만 하면 돼. 제일 먼저 255쪽에 성캄브리아대 시대의 환경과 생물 봐봐. 여기서 이제 귀에 익숙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 오른쪽 날개글 봐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거 있지.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라고 그래. 지금도 존재하거든, 호주에는.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어. 아주 작은 것들이 막 뭉쳐갖고 집단을 만들어 있네. 그게 화석으로 존재해. 흔적 화석으로. 알겠어? 걔들은 뼈 같은 게 없잖아. 자, 성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가만히 봐봐. 환경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그 다음에 고생대 직전에 시대적 잔재로 봤을 때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론을 한대. 근데 빙하기를 찾을 확률이 없어. 왜? 육상에 동물이 없었거든, 식물이. 그러니까 바닷속 식물 위주로 봤을 땐 수온의 차, 그리고 그러니까 중수소 있거든. 중수라는 게 있어요. 이 물 분자가 얼만큼, 그러니까 분자량이 20짜리 중수가 있는데 얘가 증발이 많이 됐다면 뜨거운 거거든,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얼음 속에 중수 양이 적은 걸 보면 아, 이게 빙하기가 있었나? 이런 추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물들을 보잖아요. 발견된 화석이 드물어서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여기는. 알겠어요? 그냥 들리는 언급에 의하면 그런 거 있죠. 스트로마톨라이트 혹은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고요. 바닷속에는 여러분 혹시나 사이아노 박테리아란 말이 나온다면 그거 남세균을 뜻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남세균이 뭐의 대표적인 세균이죠?
독립영양생물, 광합성이요. 최초의 독립영양생물, 걔들이 출현해서 고생대의 시대를 열어줬죠. 그죠? 오존층을 만들고, 그런 거 정도? 그냥 고생대 보세요. 여러분, 고생대는 삼필갑부,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했어, 내가? 아, 이거 다 외웠지? 기. 쉬는 시간에 외우라 했잖아. 자, 얘기해봐. 따라해봐. 캄. 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몇 개를? 이름 외웠지. 기지? 캄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134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서 배우면 돼. 방금 부분 영상으로 찍어도 되나요? 응? 그래. 저 영상 있잖아. 괜찮아요. 딱 이 부분은 편집하기에는 소윤이의 노동력이 아깝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 캄하고 네가 해봐요. 빨리. 캄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몇 개를? 134. 이러면 기는 다 외워지죠. 각 기별 표준화서 외우세요. 따라해보세요. 삼필갑부, 암공식. 이거예요. 그게 어려운 친구들이 고3은 담배값이 필수라는 둥, 중공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이런 말 쓰는 거야. 알겠냐? 이 표준화석이야. 표준화서 잘 외워놔. 그런데 고생대가 시험 문제 나오는 포커스가 누구냐면 대륙의 이동이야. 거기 고생대 한번 봐봐. 환경. 고생대 중기에는 어땠니? 대륙들이 그나마 좀 떨어져 있었지. 그러다가 얘가 말기에 오면 하나로 뭉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얘들아, 대륙이 하나로 뭉치면 판기와 초대륙이 되거든. 근데 해안선의 면적이 어떻게 될까? 줄어. 그럼 생물종이 어떻게 되지? 줄어. 알았니? 대륙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면서 생물종이 급격히 주는 거야. 다시 고생대 중기에는 대륙이 멀어져 있다가 말기에 다시 합쳐진다. 알았어? 그리고 언제쯤 퍼지느냐? 바로 중생대 가면 천천히 대륙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그 대서양이 나타나고 인도양이 시작되고. 여러분, 대서양이 나타난다는 건 뭔 뜻인 줄 알아? 북아메리카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 사이에 영국 있잖아. 니들 세계 지도를 봤잖아. 그지? 그래서 북아메리카판이 벌어지고 거기에 영국 빠져나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나타나고 막 하면서 벌어질 때 실제로 인도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즉 인도판하고 남극판이 벌어져. 그 인도양이 나타나. 알았지? 이러면서 해안선이 다채로워지고 위도별로 대륙들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생물종이 급격히 늘어나. 이게 중생대 중기야. 알았어요? 판의 움직임도 잘 외워두세요. 표준화 속도 봐두고. 알겠니? 다시 고생대 때 판기아가 형성된 건 언제다? 말기예요. 알았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기중에 봐요. 지구가 멸망한 게 5번 있다고 그래요. 근데 페름기 때 멸망했대요. 그러면 딱 보니까 페름기가 언제예요? 고생대 말기, 빙하기가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를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감은 잡아요. 아, 어디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러면 생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초기에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해양 생물. 진화가 거의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해양 생물들이 보면 어류의 앞발이요. 점점 발로 이렇게 변하는 추세를 보이는 그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10년 전에 잡혔어요. 그게 실라칸스예요. 살아있는데요? 예. 실라칸스요? 예. 빨리 얘가 검색을 해요. 앞발이 지느러미가 발처럼 이렇게 푹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아니, 이게 인도양 쪽인가 어디서 잡혔어요, 걔가. 그래서 실제로 어류가 육지로의 진출의 중간 모습이 아니냐. 실제로 그게 가상적인 그런 어류였거든요. 잡혔어요, 근데.
그냥 물고기 같이 생긴 건데요. 앞 지느러미를 보시라고요. 어디 있어? 진짜 잘랐나?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고생대는 생물이 나타나서 유산소 호흡을 안 했기 때문에 육지에는 산소가 굉장히 풍부했대요. 근데 그러한 풍부한 그 산소량 때문에 양치류 식물들이 키가 막 2m, 3m까지 컸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곤충류들 있죠? 잠자리가 그때 나왔다는데 잠자리가 1m가 넘는 잠자리가 있고 막 이랬대요. 그때 당시에는. 자, 거기 봅시다. 실제로 육상생물이 출현한 사실도 이때 태어났고, 이때는 오존층이 단단하게 형성이 돼 주어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말. 그 말기에는 대멸종이 있었다. 무슨 기 때? 무슨 기 때? 폐렴기. 태양기. 집중 안 해, 이 꼬맹이가.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거기에 빨간색 글씨로 이런 거 있죠. 양치식물이 대대적으로 퇴적이 돼서 석탄층을 형성한 게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석탄기겠지. 아이고 진짜 저런 거 알고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거기 써 있잖아. 아이고 나 환장했다. 자, 세 번째. 중생대 환경과 생물과 봐. 중생대. 네. 기후,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온난했던 시대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온도 변화나 이런 것들도 없었던 시대래. 그래서 그렇게 2, 3억 년 정도 공룡의 전성시대가 온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수륙 분포를 봐봐. 판게아가 분리된다고 써 있잖아. 고생대 말기에 붙었던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지각 변동은 되게 활발했어. 대신 기후가 다양화되면서 생물종이 엄청나게 늘어난 시대이기도 한다, 이때가.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졌다. 자, 생물 봐봐.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면서 고생대 말기 대멸종 이후 생물이 다시 번성을 했는데, 말기에 언제?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이런 것들이 폭발하고 작살난 그것 때문에 됐다는데 소행성충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시기야. 바다는 암모나이트, 육지는 파충류,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근데 은행나무는 지금 우리 현재도 있죠. 여러분, 은행나무가 희귀한 생명인 거 알아요? 우리나라에만 저렇게 저기 좀 천민 취급받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희귀 나무예요.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은행나무가. 근데 은행나무,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은행나무 잎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있대요. 인간에게 좋은 성분인데 그게 훨씬 함유량이 100배가 높대요. 독일보다도. 그 독일이 한때 우리나라 은행나무 사갔잖아요. 헐값에. 사서 지들이 약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팔았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저것들 왜 사가지? 하고 분석을 해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약품을 팔았다? 독일이 제소를 걸었어. 국제심판에다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 결과가 뭔지 알아? 야, 지네 나라 거 지네가 파는데 왜 니들이 걸고 넘어오냐.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우리나라에 고유 그 생물 종이 하나 있는 거 알아? 뭐요? 반달가슴. 사슴인데, 제발. 얘들아, 사슴인데 송곳니가 나온 사슴이 우리나라밖에 없대. 송곳니가 나온 사슴이 뭐 있어요? 고라니. 아, 고라니 우리 지금 막 노드킬 당하고 진짜 완전히 저희 천민 취급받잖아. 전 세계 천연기념물이야. 우리나라에만 있어, 고라니가. 개 쓸데없는 동물이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냐? 그 땅에 뭐 있지? 그러니까 괜히 우리나라 주변에 있다고 천대하지 마. 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애들이야. 알겠어? 냉장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고라니는 쳐주도록 할게요. 자, 넘겨봐. 이제 신생대 환경과 생물 봐봐.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했지만 후기에 빙하기. 얘들아, 빙하기가 오면, 알았어? 빙하기가 오면 생물들한테 좋아, 나빠?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래서 3기, 4기 외울 때 빙하기는 4번. 죽을 사자 써가지고 4번 왔다. 알겠어? 간빙기는 몇 번? 3번. 이렇게. 3기, 4기 이런 식으로 외워. 소리 안 나.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더더욱 넓어졌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형성되었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생물을 보면 화폐석이 번성했고, 얘들아, 화폐석은 유공충이라고도 불렀어. 그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대형 포유류, 속시식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주 후기 때. 야, 근데 오른쪽 그림이 더 웃기지 않냐? 호수 같은데 무슨 고래가 놀고 막, 그지? 호수 같은데 고래가 놀고 있잖아. 고래랑 코끼리는 같이 있을 수가 메모드죠. 여러분, 고래는 포유류 중에 우리 지상에 있는 그 지구에 사는 포유류 중에 제일 크죠. 걔 새끼 나요. 전목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기 키울 때는 미역도 뜯어 먹습니다, 얘가. 그럴까요? 그게 아니 고래가 미역을 뜯어 먹는 거 보고 인간이 미역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참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이것까지 나와요. 잘 보세요. 밑에 지질시대별 평균 기온 변화 잘 보세요. 고생대 기온의 변화를 보면 고생대 말기, 신생대 말기 때 기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걸 빙하기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빙하기. 알겠어요? 근데 중생대는 전반적인 온도가 위에서 놀고 있죠. 온난하다고 얘기하고요. 신생대 말기에는요. 툭툭툭 4번 떨어지니 그게 빙하기예요.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 알겠지? 기온 변화까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야, 대멸종의 원인이 뭐냐는 거지. 고생대 말기 때 대륙이 합쳐진 것도 굉장한 대멸종의 원인이에요. 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환경이 단조로워지니까 거기에 적응 못하는 생명체들은 다 죽은 거지. 거기 보면 첫 번째 판기화 형성 있죠? 두 번째 소행성 충돌은 언제라고 우리가 추론해요? 중생대 말기. 그게 언제예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똘똘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은 맨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각 변동은 언제적 심했냐면 고생대 말기, 중생대도 대륙이 이동하면서 화산 폭발 엄청 심했거든. 그러니까 국지적 생물종의 멸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지적. 왜? 화산 폭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니까. 알았습니까? 다음 탐구 자료청을 한번 볼까 얘들아? 얘들아 거기 보면 대멸종의 시기가 몇 번 떴다고 나와 있냐? 좀 봐봐. 5번이. 그 중에 여러분들 고생대 말기는 알고 있지? 신생대 중생대 말기도 알고 있지? 다시 말하면 3번하고 5번은 니들이 알고 있는 거야. 운석 충돌이 언제로 보는 거야? 5번으로 보는 거지. 중생대 말기 때. 그 다음 빙하기는 3번으로 보는 거지. 그럼 4번이 무엇이냐? 봐봐. 판계가 분리되면서라고 했는데 이게 트라이아이스기하고 쥐라기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야. 그때 막 판이 엄청난 속도로 갈라졌단다. 그러니까 인도형하고 대서형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중해도 나타나고 이게 에스파니아라고 해가지고 니들 그 스페인이 있잖아. 스페인하고 이집트하고 막 벌어지는 거지. 애기해가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생명들을 정신없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면 이제 중간쯤 나타나는 거야. 뭐 실루리학이나 대본기 쪽. 대본기도 한번 커다랗게 3만 년, 4만 년 동안 식물이 화석이 없대. 그때도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1번 빙하의 확장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반대거든. 지금과 온실효과가 일어나면 어떤다고 그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그러잖아. 지금은 전체적인 지구가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얼겠지. 얼면 오히려 해수면이 떨어져. 아래로. 얼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갖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추우니까.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점점점 남하하기 시작하는 거지. 너무 차가워져서. 그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다음 해양의 무산소화. 이건 대박인데 해양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야.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뜨거워서. 또 하나 소행성의 충돌이 좀 빈번했대. 고생대 때. 와서 그냥 때려 박는 거야. 빵빵.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 4분의 1은 이제 막 못 살고 양산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심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3번하고 5번은 알고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4번은 중생대 때가 가장 판이 이동 속도가 빨랐다는 거 정도. 알았어? 고생대 말기 때 판계가 있었지만 얘들이 쭉 퍼져나갔다는 거 정도만 알면 돼. 자, 페이지 257쪽의 맨 꼭대기. 얘들아,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 지구는. 그래, 그것만 알아도. 그리고 고생대 말기,
그 다음에 중생대 말기는 꼭 기억하고. 알겠죠? 자, 생물 다양성 볼게요. 급격히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은 공간을 채우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생물의 다양성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생태계 다양성하고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실제로 인간들이 많이 보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 형성이 돼서 종의 다양성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해안선이 넓어지고 그러면 생태계가 다양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의 다양성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 종들이 새끼를 낳을 거 아니냐? 너희들 감수 분열이 연속 몇 회 분열이라고 배웠어? 네? 아, 2회. 2회 분열이라고 배웠잖아. 그때 1회 분열일 때 상동 염색체, 엄마 아빠의 상동이 막 무작위로 섞이거든. 그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 발현이 돼. 그래서 너희들 같은 가족도, 알았어? 얼굴이 약간씩 다르고 성향이 다른 거야.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자, 1번 지질시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반적으로 한랭했다. 부끄럽지? 말기 때만 빙하기였고 전반적으로 뜨거웠어. 물론 계속 떨어져 왔긴 했지. 온도가 떨어지긴 했지. 고생대 말기 빙하기가 있었다. 정답이야. 이때 지구가 또 한 번 맛이 가죠. 중생대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맞아. 근데 말기 때 왜 온난한 상태, 날씨도 좋았거든. 근데 왜? 소행성 충돌로. 그 다음에 신생대는 전기간 동안 빙하기가 한 번 있었다. 여러분 몇 번? 4번. 4기, 3기 이런 식으로. 자, 지질시대 수륙분포의 변화 과정을 오래된 시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딱 합쳐졌던 판게아, 다가 고생대 말기야. 무조건.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지. 그래서 신생대가 언제야? 나야. 가장 많이 멀어져 있잖아. 그치? 가가 중생대 중기고. 지질시대 생물에 대한 설명이야. 성캄브리아 시대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어.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 출현하고 독립 영양생물 출현했는데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뭐라고? 남세균이라고 한 거. 기억나니? 고생대 바다의 암모나이트 부끄럽다. 그지? 중공은 암만 봐도인데 그지요? 그 다음에 암공시인데 암공시 중생대예요. 암모나이트. 2번 틀렸어요. 중생대 얘기입니다. 중생대의 최초, 야, 생명체가 태어날 때 고생을 많이 한 시대가 언제라고 했어? 고생대. 그지? 고생대가 바로 육상 진출의 출발. 신생대의 속시식물 포유로. 정답이야 이거는.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지질시대인데 우리 고래 있는 때가 언제였어 아까? 신생대. 그치? 그 다음에 가는 동고, 공룡이 많네. 뭐 익룡도 날아다니고 중생대. 그 다음 라는 성캄브리아대 같지? 스톨레마이오트나 에디아카라 뭐니 동물군이 분포된. 다는 뭐냐? 잠자리 보면 알잖아. 고생대야. 1m짜리 잠자리. 그 다음에 5번 생물과의 수. 자, 그림은 생물과의 수 변화를 나타내는데 생물이 가장 크게 멸종했던 지질시대가 언제일까? 바로 빙하기가 돌았던 고생대 말기야. 알았니? 그리고 고생대 때 참 인류가 많이 당했어. 보면 3번이나 당했지. 말기 때까지. 그래서 고생대 때 가장 멸종이 많았다. 생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했던 지질시대는 그래도 신생대야. 왜? 완전히 대륙들이 멀어져서 다양화가 고유하게 정착이 되던 시대. 그리고 땅들이 움직임이 그나마 둔화됐던 시대야. 알겠죠? 자, 뒤에 숙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263쪽까지 숙제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출 필기에서도 숙제를 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